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밤사이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출근길 한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정말 많이 춥죠?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너무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25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6.4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대관령 영하 18.4도, 서울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2.2도로 곳곳에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많게는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도 20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올겨울 최강 한파는 금요일인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북극발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보온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밤사이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북극 한파도 몰아쳐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보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군요. 네, 눈이 쉴 새 없이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출근 시간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눈이 치워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 서천군 충장대에도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보령뿐만 아니라 서천과 태안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산과 당진, 홍성과 아산, 예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3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차 9대가 잇따라 부딪혔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기사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미끄러운 눈길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2시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서해안고속도로 충장대 나들목 인근에서도 대형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여기에 한파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몰아닥친 수도권과 인천, 강원 등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76건 접수돼 이 가운데 49건에 대해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도 새벽 5시 기준 41개 항로에서 모두 52척이 통제됐고 전국 10개 국립공원 201개 탐방로 역시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어젯밤 8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3,800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벌였습니다. 어제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여야는 증감액 조정과 함께 예산 명세서 작성,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친 예산안 합의안을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R&D 예산을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해 6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 요구 대비 78%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합의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 내년 연말쯤엔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며 상당폭 낮아졌지만 이렇게 빠른 하락이 더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목표치 2%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주류값 인상에서 나타나듯 근원 상품 가격 오름세의 둔화 흐름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뚜렷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도 내년 물가 둔화 흐름을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정점에서 목표 수준으로 가는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에 돌입한 셈입니다. 지금 남은 거리로만 보면 라스트 마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렴 시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케 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총재는 과잉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물가 상황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연내 비상대책위 출범을 목표로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동훈 장관을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동훈 비대위에 닻을 올리게 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정계 입문을 시사한 한동훈 장관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던 전날과 달리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마음이 좀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이미 애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덩달아 한동훈 추대론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로 마련한 상임고문단 간담회의 중지 없이 한동훈 비대위로 모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여당의 총선 승리를 명량해전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한 장관 추대를 반대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찬반이 분분하던 당 안팎의 여론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장관의 조기 등판이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던 비윤계의 목소리는 잦아든 반면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후의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열쇠를 진 윤재욱 권한대행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이 어느 정도 쌓인 만큼 당내에서는 윤재욱 권한대행이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 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이라는 한 장관 발언을 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 한동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했던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찬성 여론이 다수인 특검법을 여태껏 발목 잡은 건 여당이라며 총선에 맞춰 선전선동용 악법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발언 이후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총선 이후 특검론 역시 꿈도 꾸지 말라며 예고대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에둘러 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장관 뜻과 무관하게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법안 통과 반대는 물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추가 협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 수사를 총선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은 충분히 야당에 역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한 장관은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게 수사 지침을 준 거란 비판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명품 가방 논란 수사 상황 역시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연말 김 여사 관련 현안이 전국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제기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당내 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어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반 정도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물밑 대화를 해서 이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고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길로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말했다며 회동 발언을 대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난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당의 변화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서 실망스럽고 그간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자신의 말은 아직 유효하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며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 총국 제2붉은기 중대 군인들을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실행한 군사활동은 북한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라며 적이 핵으로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과 핵 전략과 핵 교류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나라의 존엄과 국권 수호는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며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디에 있는 적이라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진정한 방위력이고 공고한 평화 수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8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외교부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케이치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 대표로 한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정책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지역 다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고 양영수 씨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만으로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 올라 모델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조퇴까지 하며 해당 공무원의 모델 일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년 넘게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모델이 패션쇼 무대 위를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서울 패션위크 등 크고 작은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팔로워 10,000명이 넘는 SNS 계정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락 없는 전문 모델처럼 보이는 이 여성,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입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이 여성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 흔적이 고스란히 SNS에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 모델은 동료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전력으로 보면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투잡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잡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직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훔쳐 운행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 반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신대 지하차도 수원 방향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포토홀을 수리하던 작업차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포토홀 수리 차량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을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등굣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아이를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면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옥상에 있던 아이는 묶인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을 끌고 갔고 테이프로 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동생이. 당시 남성은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당시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파와 눈이 겹치면서 출근길 도로에 결빙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미끄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부지런히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눈이 내리는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도로 상황 좋지 않은 곳들이 많으니까요. 반드시 감속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눈이 쏟아지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끄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선 당진 일대에서는 차량 1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도 갓길 쪽에서 처리 작업하는데 연쇄 추돌 사고 막기 위해서 차간거리 2배 이상 두면서 안전하게 지나주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줄포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1, 2차로를 모두 막고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줄포 졸음 쉼터를 통해 우회하셔야겠고요. 또 순천 완주선에도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방향으로 용방 1터널 부근 1차로 쪽에 화물차가 이렇게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눈발이 약한 곳들도 도로 살얼음 때문에 위험합니다. 현재 당진 분기점 일대 보고 계신데 도로가 반짝일 정도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특히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 지나신다면 각별히 감속해서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번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서운 분기점 일대 진출로 쪽에는 1차로 쪽에 적재물이 쏟아져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새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해 수출 전망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내년 초 수출 경기가 소폭 둔화할 거라는 이 전망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먼저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전망 지수란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내년 1분기에 어떻게 수출이 될 것이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 지표는 사실 0부터 200까지 간다고 하고 100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100보다 높으면 좋은 상태고 100보다 낮으면 나쁜 상태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중요한데 전분기 대비해서 과연 다음 분기 어떻게 될 것이냐기 때문에 지금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2024년 2월에 97.2라는 것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올해 4분기에 비해서 조금 나빠질 것 같다는 신호긴 합니다. 물론 지표 자체가 4분기에 90.2에 비해서 97.2로 올라가서 좋은 뉴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망이 4분기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수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계약 건수라든지 물건 사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망 지수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이런 걸 포함해서 좀 8개 품목에서는 수출 여건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망을 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랑 ICT 분야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이 분야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표가 나온 것이 일종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어떻게 보면 좀 낮게 나왔다는 평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특정 한 산업이 굉장히 50점대, 60점대를 맞아버리면 우리 이 지표란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합을 해서 하는 거기,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안 좋으면은 어떤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분기 보면은 사실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ICT 분야 같은 것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삼성도 반도체 가격 같은 것도 조금 올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ICT 산업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어떤 AI 산업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이전이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서비스가 바뀌게 되고, 이 생성형 AI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반도체업계 일각에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서비스가 AI를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AI 서비스를 전환이라 한다는 게 이제 반도체 분야, 그리고 다른 하드웨어 분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반도체나 ICT 산업의 어떤 전망은 혹은 수출 전망 같은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좀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이 AI를 도입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바뀌고 있고, 이 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와 다른 ICT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의 수출이 우리나라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 수출을 견인할 것이다라고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값으로 인한 좀 착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품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 떨어졌길래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석유하고 화학 분야라고 보는데 보통 석유하나 화학이라고 같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조사를 할 때는 석유 분야는 석유화학 분야가 따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석유 분야가 68점 정도, 그러니까 68 정도로 지수가 낮게 나오고, 화학 분야도 92점, 90점대 초반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 분야에 대해서 수출이 굉장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석유 화학 수출이 굉장히 좀 수출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가중치라 그러죠. 가중치는 작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표 두 개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석유화학 분야가 내년 전망이 좋지 않은데 중국의 어떤 경기가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수요가 경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의 어떤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흔히 말해 정점을 찍었고, 이 정점을 찍은 것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사실은 중국이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수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였는데 여기 자급화가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의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중국발의 공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유가도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까지 받쳐주지 않으면서 내년에 수출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봤을 때는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중국이 중심이 되는데 중국의 수요가 이미 정점에 다다랐고 내년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급은 계속 늘어나서 자급하여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를 결정해주는 결국 원유 가격 역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조정에 이어서도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 2.5% 안팎으로 좀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좀 상생금융의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상생금융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시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손해율이란 게 보험금에서 얼마나 우리가 받은 보험금에서 얼마나 지불을 했느냐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손해율이 90%가량 나와서 굉장히 적자가 심했다. 사실은 자동차 보험이란 게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해줘야 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거의 비용이 조금 그러니까 한 2, 3년 전만 해도 손해율이 90%가 넘으면서 적자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험료 같은 것도 조정이 되고 흔히 말해서 보험료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도 좀 조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 지표가 그래도 안정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보험을 안 팔라 그랬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워낙 손해율이 높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팔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지표들 손해율이 한 80%까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으로 봤을 땐 손해율 한 80%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보험금 받은 거에서 80% 정도만 지급이 된다라 그러면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거의 그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예전에 90% 수준에서 한참 내려서 한 80% 수준까지 특히나 지금 5대 보험사 같은 경우 78%, 79% 이 정도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물론 이제 내년에 내년에 내리는 것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공할 여력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실손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이 좀 다른데 자동차 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상생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아무래도 특히나 또 노후된 차량,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 이런 분들도 자동차 보험에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예전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손익이 엄청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보다 낮았다. 그리고 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결국 자동차 보험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권의 이 2조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관심입니다. 오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TF가 4차 회의를 열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논의되는 안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이제 고금리로 빌린 사람들에게 캐시백을 주는 형태로 아마 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금리를 받은 분들에게 일부 캐시백을 해서 이자 비용을 보존해 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기금을 누가 조성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얼마만큼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논의가 많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은행마다 5% 이상으로 빌려준 사람의 규모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규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2조 원 정도 기금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담률을 정하는 것이 사실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 이상 받으시는 분들한테 얼마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각 은행들이 가진 상황들이 나오겠죠. 5% 이상을 금리로 빌린 분들이 얼마 되느냐 이런 비중들이 나오면서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져야 됩니다. 부담금이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에 아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조 원의 기준은 작년 영업이익이 작년 순이익이 한 18조 19조 가량 돼서 이거 10% 기준으로 정했고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 내야 되는데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이제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은행들이 다 모아야 되는 돈이고 일률적으로 모을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5% 기준이라면 5% 많은 은행이 5% 이상 대출이 많은 은행이 더 내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지금 우세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도 넉 달 연속 동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의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디플레이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고 돈을 풀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중국의 결정은 중국 인민회의 결정은 결국은 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에서 근본은 아무래도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위안화가 좀 약해졌고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된다라 그러면 아직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더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위안화가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수입이라든지 외환시장 혼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기준금리 격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역시 기준금리 내리기에는 지금 위안화 약세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도 있거든요. 기준금리 말고 흔히 말하는 중국이 쓰는 기준금리 말고 뭐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들 같은 것들 통해서 아마 시중의 유동성 계속 공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아무래도 당장 내리기에는 외환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 거는 수순이긴 한데 그럼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인데 이게 그 미국이나 뭐 다른 투자은행들이 예측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결국은 중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중국의 어떤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역시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미국이 뭐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어느 정도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이런 어떤 태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 중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좀 되고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 적절히 방어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급준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준비라는 건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중앙은행이 적립을 해줘야 되는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율이 그냥 그 안전을 위해서 적립해주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은행들이 예금 중에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줄 여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급준비율은 지속적으로 조금 낮춰가는 경향들이 있고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낮추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는 미국과 어떤 중국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이 시작을 해야 중국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내년에 한 번쯤 혹은 두 번쯤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는 조금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 흔히 말해 지급준비율 낮추면서 은행들에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끝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랠리를 멈추고 좀 숨고르게 들어간 걸까요? 이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좀 지나치게 올라간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한 10일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올랐고요. 결국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봤다, 5%, 10% 이렇게 봤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익 실현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올랐기 때문에 난 이것을 팔 것이고 이거 판 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떨어졌을 때 산다. 결국은 투자자들이란 게 장기 투자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서 어떤 이익을 쌓고 또 저가에 들어가는 이런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봐서는 이런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기 열흘 동안 계속 오르는 게 사실 흔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열흘 동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 투자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라고 아마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일시적 그게 이게 트렌드는 아니고 아마 일시적 조정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마 그런 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 수익을 얻은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이런 수익 실현 과정이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게
들어가게 되면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마약류를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측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마약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힙니다. AI 메타버스 업체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기자회견에는 갤럭시 코퍼레이션 책임자들이 참석하고 지드래곤은 불참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이번 사건 개요 정리와 설명, 지드래곤의 경찰 허위 제보 여성, 악플러 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년 넘게 석탄을 캐냈던 전남 화순 탄광은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폐광은 지하갱도에 지하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주민들은 탄광에 남은 철제 시설물들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1905년부터 석탄을 캐낸 전남 화순 탄광입니다. 삼척 영월 등과 함께 전국 4대 탄광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했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에 접어들면서 지난 6월 조기 폐광이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문 닫은 화순 탄광 갱도에 지하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남은 유류와 석탄 운반차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레일과 케이블 등 각종 철제 시설물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뺄 수 있는 거는 다 빼고요. 정말 못 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빼버리면은 무너지면은 그 시설물 못 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겨두는 철제 시설물 때문에 그 오염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지역민들은 탄광 복구 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몰 방식은 찬성하지만 대부분의 탄광 시설을 그대로 두면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이 된 기간에 빠른 시일 안에 갱내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을 채우게 되면 이 동복 상수원이나 조암댐 상수원이나 이 영산강으로 내려가는 물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단 측이 계획한 지하수 침수 복구 대책은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구 방식 용역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원상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폐기물을 수장을 시켜가지고 물을 채워버린다는 것은 갱내를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우리 참 좋은 산천을 완전히 아주 폐기물 소각장보다 더 더러운 그런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탄광 복구 대책 용역을 마치는 내년 2월 전까지 주민 설명회를 추가로 갖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마켓의 부지가 모두 정부에 반환됐습니다. 2019년 일부 구역이 반환된 지 4년 만으로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천시의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환경 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마켓입니다. 1939년 일제 무기 공장인 조병창으로 문을 연 뒤 광복 후 미군 기지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등 한미연합 토지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2019년
전체 47만 3천 제곱미터 가운데 21만 6천 제곱미터가 반환됐습니다. 미반환된 채로 남아있던 약 25만 7천 제곱미터도 이번에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인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캠프마켓은 긴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주변 지역까지 합쳐 60만 제곱미터에 2030년까지 시민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앞서 반환된 부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정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미는 이번에 반환된 부지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캠프마켓 외에 경기도 연천군 가막산 통신기지 등 3만여 제곱미터 기지도 반환이 완료됐다며 용산과 동두천 등에 남은 11개 기지도 조속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인도적 휴전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이스라엘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그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라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마스는 조직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하니에가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는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중재자로 나서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과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그리고 카타르 총리가 폴란드에서 만나 새로운 협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외신에선 인질 30-4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최소 일주일간 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운을 띄우고 하마스가 호응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휴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하마스 제거와 인질 석방, 가자 지구로부터의 위협 종식 등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에겐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כל מחבלי החמאס, מהראשון עד האחרון, הם בני מוות. יש להם רק שתי אפשרויות, להיכנע או למות. 네타냐후의 말대로 가자 지구 곳곳에선 하마스 소탕 작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부 라파 지역에선 쿠웨이트 병원 근처를 공습해 여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칸 유니스에선 하마스 군사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곳에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동안 하마스 지휘센터와 무기 저장소 등 300곳 이상의 테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이번엔 표결 연기를 거듭 요청하며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늘리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 이유를 설명했지만 속내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There are no more names inscribed on the list of speakers. The meeting is adjourned. 유엔 안보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미국 요청으로 두 번째 표결이 연기된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도 동의할 수 있는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이스라엘이 검사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requires actually advances that effort and doesn't do anything that could actually hurt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make it more complicated.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마스 규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제사회 여론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 hear virtually no one saying, demanding of Hamas that it stop hiding behind civilians, that it lay down its arms, that it surrender.
일각에서는 중동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의 타결이 가시화될 때까지 미국이 안보리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는 팔레스타인 당국 발표가 나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21일 휴전 결의안 표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거듭된 표결 연기 요청에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결국 미국이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미국 혈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또 막말을 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미 공화당 지지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m ou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선거 유세에 이어 이민자를 겨냥해 또 막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서전 나이투쟁에서 독일인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한 혐오 발언을 연상시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돼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도 현지 시간 19일 내려졌습니다. Somebody participating in engaging in an insurrection against the Constitution can't hold office agai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ruled that applies to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Donald Trump is a qualified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and he has every right to be voted on, and more importantly, all voters have a right to choose him if they want. 이러한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 미국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이 58%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64%는 그래도 트럼프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99년생 동갑내기인 구구즈 트리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성장하면서 세 선수 모두 V리그를 대표하는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우리카드 김지한은 팀의 에이스였던 나경복이 이적하면서 올 시즌 배구 선수로서 새 인생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첫 주전을 맡았는데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1위에 팀은 줄곧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승부욕과 집중력도 강해서 동갑내기 라이벌들과의 맞대결에선 아직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성진이가 되게 잘하는 게 느껴졌는데 약간 제가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게 또 잘 된 것 같아가지고요. 한국전력의 임성진은 지난 2라운드에서 생애 첫 MVP를 차지하며 구구주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포지션과 신장, 좋은 탄력과 빠른 스윙까지 김지한과 닮은 꼴인데 수비에선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한두 번씩 이제 계속 극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2m의 대형 거포 대한항공의 임동혁은 전체 공격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의 외국인 선수 링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근 교체 없이 뛰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맞대결하는 아포지 스파이커로 거두고 있는 성과라 더 값집니다. 힘든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제가 그만큼 믿음에 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생) 트리오로 절친이자 라이벌들이 펼치는 뜨거운 선의 경쟁이 V리그의 활력소를 넘어 대표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배구인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